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하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일단 최근 환율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주춤할 한데도 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증시 외국인의 FX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이제 이 부분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환율 전망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면요. 어제 환율이 또 빠졌습니다. 5.1원 하락한 1110원에 딱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18년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일단은 달러가 전반적으로 지지력을 보이면서 16원에 비교적 높게 출발했는데 장중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내고 물량 나오고 하면서 낙폭을 더 확대해 갔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10일까지 우리 수출 결과가 나왔는데요. 9월달 좋았고 10월도 무역흑자가 60억 불 나왔고 수출은 일단은 조업 일수 때문에 좀 부진했지만 근데 11월 결과 역시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2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11월도 사실 계절적으로 9, 10월이 좋고 11월은 덜 좋은 달인데 10월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일단 기대감을 좀 갖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반영하면서 111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사실 최근 5, 6 영업일 동안 줄곧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8천억 원 이상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통한채를 1,000억 원 순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은 어제 그 재앙 군인의 날로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돌아갔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다우지수는 빠지는 가운데 나스닥은 2% 이상 올랐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기사들 찾아보면은 금리 상승 때문에 달러가 올랐다는, 사실 어제 국채 시장은 문을 닫았었거든요.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어쨌든 달러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들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달러 지수는 0.3% 상승을 했고요. 신흥 통화들은 러시아 루블이나 마지막에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에 약세를 나타냈고, 여기 터키 리라와는 없네요. 어제 터키 리라와가 20일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터키 리라와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으셨을 수 있는데, 결국은 터키에서 외국인의 외환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환율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이제 강력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쓴약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리라화가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백신에 대한 일단은 낙관론은 어제 전반적으로 다시 좀 흐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영하 70도에서 5일간밖에 유효하다는데 보급이 쉽겠느냐, 이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보급에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부각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체육관, 레스토랑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또 유로화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유로존 경제 회복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백신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고 시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일단 백신에 대한 낙관론을 또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이 될 것 같은 내년 말, 내년 후반부는 괜찮겠지만 향후 6개월간은 경기가 상당히 험난하겠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금리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니까 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만 중요한 건 아니죠.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야만 사실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데요. 이 차트는 미국과 유로존, 미국과 영국, 미국과 호주, 미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금리 차를 더한 것입니다. 보시면 달러 지수가 8월 한 중순부터 약세가
둔화가 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실 뭐 초단기 금리야 다 같이 지금 거의 제로 금리를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별 차이가 없는데 10년물 금리가 미국이 일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은 상승,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었다가 다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근 달러와의 지지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최근에 환율이 빠지니까 환손실을 보셔서 이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환헤지를 해볼까, 환헤지가 ETF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외환 시장은 그러니까 환율의 흐름이 바뀔 때 이런 포지션의 손바꿈이 한 번 더 나타나면서 펀더멘털보다 더 과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원화 환율의 흐름은 그런 포지션 손바뀜이 좀 가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문득 14년도에 생각이 나서 그 달러 지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11년부터 사실 달러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본격화된 것은 14년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달러 강세로 갈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특히 14년부터 우리 이제 금융권에서도 일단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제 마케팅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달러화의 방향성이 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통화 완화를 하는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달러 강세 전망을 이제 막 자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4년 3분기에는 어쨌든 그 펀더멘털 변화에 따른 달러 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러 강세가 사실 펀더멘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14년 4분기에. 근데 이때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냐면은 다 우리와 같은 그런, 특히 이제 그 패시브 펀드 자금들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개인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그게 유럽인들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 포지션을, 미국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그런 포지션들이 일단은 달러가 강세로 간다니 일단은 뭐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해지를 줄이면 그게 그 자체만으로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가면 원화가 약세인데 한국 주식에는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원화 약세를 해지를 해보자. 그러면 선물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달러를 원화에 대해서 사게 되는 포지션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식 포지션과 그 환해지 포지션이 같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 기존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환에 대해서 뭔가 포지션을 환해지 비율을 높이거나 줄이는 그런 포지션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환율의 움직임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3분기에 펀더멘털로만 달러 강세로 갔다가 말씀드렸듯이 전망이 바뀌면서 이런 모든 포지션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14년 4분기에 한 번 더 포지션이 갔고, 여기다가 이제 드라기 총재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달러 지수가 이제 폭등을 하는, 유로가 급락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포지션 손바뀜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실제로도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14년 이후부터 한 18년 한 초반까지 우리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펀드 자금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인이 우리 주식 순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세 추세고, 그럼 원화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환해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NDF 순매수 포지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난선이 NDF 순매수 포지션입니다. 물론 NDF 포지션은 그냥 원화에 대한 베팅 포지션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환해지 포지션도 더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강세로, 환율이 빠지는 것을 방어하려면 결국은 선물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NDF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14년 이후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샀고, 여기 NDF 포지션이 같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강달러에 베팅한 포지션도 있고, 이런 환해지 포지션,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기 위한 선물한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17년도 흐름은 명백히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도에 달러가 갑자기 달러 27년 초부터 18년 2월까지 달러 지수가 15% 빠졌거든요. 원화 환율도 여기에 반응을 했고, 근데 NDF는 계속 매수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17년도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 많이 샀거든요. 한국 주식 사면서 일단은 이제 달러 강세 추세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해지는 계속 하기 위해서 선물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일단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 3월 같은 경우가 또 등명한데요. 외국인이 이제 NDF 포지션을 작년 말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같은 그런 신용경색의 상황,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NDF가 매수를 해야 사실 일반적인데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올해 봄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주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해지 포지션도 같이 꺼야 되거든요. 환해지 포지션이 선물한 매수 포지션이었다면 이 언와인딩하는 이 포지션을 푸는 과정에서는 선물한 매도 포지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선물한 매도 포지션이 올해 3월에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대체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이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이런 포지션이 손바뀜이 나타나는 움직임은 일단은 일단락 되면은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되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지금은 이런 손바뀜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일단은 환율 하락세가 좀 주춤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외국인의 그 환해지 포지션에 따른 환율 영향력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주식을 팔면서 이 환해지 포지션도 같이 정리할 경우는 환율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환해지 포지션이 반대 포지션을 주기 때문에 환율이 영향이 없고요. 근데 한국 주식은 안 파는데 환해지 포지션만 환해지 비율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한 매수 포지션을 줄이자, 원화 강세로 갈 것 같으니까 환해지 비율을 줄이자, 이럴 경우에는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상승 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주식은 안 팔고 환해지 포지션만 조정을 하면서 선물한 매도로 대응을 할 경우는 환율 하락 요인이고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내년부터 신흥국 주식 사면서 한국 주식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신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제 환해지를 안 하고 들어오거나 환해지 비율을 낮게 하면서 외국인이 주식 사면, 사실 최근에 외국인은 주식의 환율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이제 족족 달러 매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 포지션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진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랑, 두 번째로는 앞으로 외국인이 이제 내년도에 우리 주식을 사게 될 경우에 환율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환율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게 월간 차트인데 200개월 이평선이 지금 1106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선이고요. 10년 평균 환율, 그러니까 120개월 이평선이 1100, 지금 24원, 25원 이 정도 레벨에 위치해 있고, 일단은 1100원을 앞두고 주춤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있긴 한데 어쨌든 1100원을 앞두고 레벨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고, 오늘 역시 시장에서는 막 계속 하락 시도는 하겠는데 겨우겨우 버티면서 1110원대의 초중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위안화랑 원화가 동조화 보이는 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하고 한국의 경제의 그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은 중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라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외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원화랑 위안화를 묶어놓고 같이 거래를 합니다. 때로는 위안화 시장이 막 덜 국제화됐을 때는 원화가 대체 통화, 그러니까 위안화를 대체하는 통화로 위안화 강세 베팅할 걸 원화로 대신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락시 통화, 대체 통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방향성이 같을 때가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원화, 대만 달러, 위안화가 위안화 블록 통화, 그러니까 방역 잘 됐고 제조업 비중 높고 IT 비중 높은 이런 통화들을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특히 올해는 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DF 데이터는 사실 그 외환시장 관련 데이터는 정부가 시계열로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우리 외환시장 정부가 잘 관리하고 싶은데 그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잘 볼 수 있게. NDF 데이터는 그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외환시장 동향을 공개를 할 때 그 거기에 그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저는 손으로 하나하나 수기로 엑셀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외국인 매수가 잠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는 일단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우리 외국인이 600조 정도 한국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기존 주식에 대해서 환해지 비율을 줄이면서 그게 달러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주춤해질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이제 내년에 신흥국 주식 펀드로 자금이 막 들어가면서 한국 주식도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는 이제 환해지 비율이 낮아지면서 또다시 달러 매도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주식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제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NDF화까지 보여드렸잖아요. NDF 역의 NDF, 그러니까 선물한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NDF 시장을 통해서도 환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선물을 통해서 일부 할 수도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이 중국은 시장을 동조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연관성이란 측면에서는 위안화랑 한국하고 이제 동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는 게 우리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5, 6년도쯤에 중국이 막 중국 증시가 뜨거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막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서 중국 주식을 막 살면서 외국인 자금이 막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연출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자금이 엄청날 거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올해가 동조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고, 경제의 연관성은 계속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조가 된다라고 봐야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자금에 돈이 안 들어오고 중국에 쏠리면서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언제쯤 매수 저도 잘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언제 필요하느냐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 사실 1,100원 밑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1,100원 내년도 후반부에 막 달러가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실 좀 늦추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년도 레벨이 1,050원에서 1,100원 요 사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한 지금 중간쯤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너무 달러를 막 저점에서 매수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평균 환율이 1,195원이거든요. 그때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시면 그냥 분할 매수 조금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바이든 당선이 지금 약달러 재료로 해석이 되는 게 이제 교역이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교역이 사실 18, 19년도에 미중 긴장감 고조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이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게 좀 회복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많아질 때는 일단은 다 같이 좋고 달러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달러 약세, 더 원화 강세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원화 강세 기조는 일단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16년도 말에 막 이제 연간 전망을 적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망이 공약들이 달러 강세 우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10일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달러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18년도부터 현실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 공약들이 언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중요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정상으로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일단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재료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중요한 거는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올해 막 부었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에는 그래 도와주자라고 했던 그런 정책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또 일방향적인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3프로TV에서 뵙고, 다음 주 월요일은 김강래 선임이 원자재 시황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